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스테파니 김은 갓 태어난 아들 아이사야를 품에 안고 행복에 젖어 있었다. 35살의 스테파니에게 아이사야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다. 그녀의 남편 정우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작은 가정은 완벽해 보였다. 아이사야, 우리 아들. 스테파니는 아기의 부드러운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사야가 태어난 지 단 3개월 만에 그의 작은 뺨에 빨간 반점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진으로 생각했지만 그 작은 반점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우야, 아이사야 피부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스테파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아이의 피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소아과에 가자. 첫 번째 병원 방문은 수많은 병원 방문의 시작에 불과했다. 의사는 아이사야가 단순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주자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사야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 선생님, 연고를 발라도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스테파니는 두 번째 병원 방문에서 호소했다. 의사는 더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했다. 이걸 하루에 2번 발라주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아이사야의 피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작은 반점은 이제 온몸을 덮은 상처가 되었고 밤이면 아이사야는 가려움과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테파니도 아들의 울음소리에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제발, 제발 나아져라. 스테파니는 매일 밤 아이사야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떤 의사는 스테파니의 모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신의 모유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유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스테파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녀는 즉시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로 바꿨지만 아이사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사야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의 피부는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피부는 갈라지고 벗겨져 때로는 출혈까지 했다. 스테파니는 아이가 스스로를 긁어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손을 붕대로 감싸야 했다. 우리 아들, 너무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널 낫게 해줄게. 스테파니는 매일 이런 말을 반복했다.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스테파니는 아이사야가 물에 있을 때만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욕실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사야를 담그고 그가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우야, 나 어떡하면 좋지? 아이사야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스테파니는 지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정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꼭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모든 대형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어떤 의사들은 아이사야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심각한 아토피는 처음 봅니다. 더 강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네요. 결국 아이사야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사야의 피부는 마치 내부에서부터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 이렇게 지켜볼 수 없어요. 제 아이가 너무 괴로워해요. 스테파니는 의사에게 울부짖었다.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례는
스테파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사야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의사들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녀가 직접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날 밤 아이사야가 고통으로 울부짖는 동안 스테파니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사례를 찾아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피부 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장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일까? 스테파니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우에게 자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모두 중단하려고 해.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이 맞다면 이게 아이사야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임의로 중단해도 괜찮을까?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 스테파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결국 정우도 동의했다. 그들은 모든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을 중단했다. 대신 스테파니는 직접 연구하여 자연 성분으로 만든 크림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레몬그라스, 아연, 코코넛 오일 등 천연 성분을 혼합한 크림을 아이사야의 피부에 발랐다. 처음 몇 주는 지옥과도 같았다. 아이사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거의 모든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갈라졌다. 그는 밤낮으로 울었고 스테파니는 아이를 안고 욕조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물만이 아이사야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견뎌내자, 아이사야. 엄마가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스테파니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이웃들과 친척들은 그녀의 결정을 비난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다니, 미쳤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하지만 스테파니는 굳건했다. 그녀는 매일 아이사야의 상태를 기록하고 천연 성분 크림을 개선해 나갔다. 그리고 점차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사야의 피부 일부가 덜 붉어졌다. 2달이 지나자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 아이사야는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잘 수 있었다. 정우야, 봐. 아이사야가 나아지고 있어. 스테파니는 희망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정우는 아들의 피부를 살펴보고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네. 내가 옳았어, 여보. 하지만 회복의 과정은 여전히 길고 고통스러웠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사야의 피부는 여전히 많은 상처로 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덜 울었고 더 자주 웃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아이사야의 회복 과정을 온라인 포럼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천연 크림의 레시피와 함께 아이사야의 사진과 진행 상황을 올렸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포스트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천연 크림을 만드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스테파니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그녀는 다른 부모들과 연결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0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사야의 피부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약간의 붉은 반점이 남아있었지만 심각한 상처는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물박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스스로 물건을 만지고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사야, 엄마 안아볼까? 스테파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두려움 없이 안을 수 있었다. 아이사야는 웃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스테파니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야,
우리가 해냈어. 아이사야가 나았어. 스테파니는 남편에게 기쁨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아내와 아들을 함께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넌 정말 대단한 어머니야. 스테파니는 아이사야의 회복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의 한 소아과 의사를 찾아갔다. 그 의사는 아이사야의 상태를 신중하게 검사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지금은 거의 정상처럼 보입니다. 스테파니는 의사에게 자신의 경험과 스테로이드 중단 후 자연 치유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의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스테파니가 보여준 사진과 기록을 보고 점차 관심을 보였다. 흥미롭네요. 저도 가끔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가 없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이 의사의 소개로 스테파니는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게도 아이사야의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총 35명의 의사들에게 아이사야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중 일부는 그녀의 접근법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가 기존 치료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스테파니의 이야기는 점차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건강 잡지에서 그녀와 아이사야의 사례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지역 뉴스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저는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스테파니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의사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부모들의 직감이 중요할 수 있어요. 아이사야가 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의 피부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스테파니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 성분으로 만든 아기용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제품들은 제가 아이사야를 위해 만든 것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스테파니는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설명했다. 모든 성분은 천연이고 안전해요. 스테로이드나 화학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알게 된 부모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제품을 찾았다. 어느 날 한 대기업에서 스테파니에게 연락이 왔다. 그들은 그녀의 천연 스킨케어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전국에 유통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저희는 김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와 제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대표는 말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테파니는 이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녀는 자신의 제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뻤지만 동시에 대량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과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정우는 그녀를 지지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야. 너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스테파니는 마침내 그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모든 제품은 여전히 100%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져야 하고 생산 과정을 그녀가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했다. 이 제품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스테파니는 계약 미팅에서 말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살린 레시피예요. 저는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기업은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6개월 후 아이사야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출시되었다. 제품 패키지에는 아이사야의 회복 이야기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고 판매 수익의 일부는 피부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되었다. 스테파니의 제품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부모들이 그녀의 천연 스킨케어 제품이 자녀들의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아이사야가 5살이 되었을 때 스테파니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했다. 엄마의 직감,
아이사야와 나의 치유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와 아이사야의 투쟁과 회복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책 출간 행사에서 스테파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행사장에는 스테파니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은 많은 부모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 스테파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스테파니 씨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스테파니는 이제 한국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었다. 그녀는 여러 TV 프로그램과 라디오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부모들에게 희망과 대안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저는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파니는 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다. 하지만 때로는 기존의 치료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사야는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였다. 스테파니는 종종 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아이사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스테파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겪은 고통을 통해 많은 다른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아이사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스테파니의 이야기는 점차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고 여러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스테파니는 도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부모로서 우리는 직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테파니의 브랜드는 점차 확장되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부질환 연구와 대안적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했다. 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테파니는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부 아이들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천연 성분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단은 여러 대학 연구팀과 협력하여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이 연구들 중 일부는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과 천연 성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사야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와 스테파니는 자신들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피부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피크닉을 열었다. 행사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었다. 스테파니는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에요. 스테파니는 마이크를 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이사야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나눈 순간이었다. 그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이사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피부가 너무 아파서 매일 울었대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건강해요. 여러분도 곧 나아질 거예요. 아이사야의 순수한 말에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었다. 스테파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알아? 엄마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스테파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이사야와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아이사야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스테파니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브랜드는 아시아 전역에서 신뢰받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성취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다. 어느 날 스테파니는 한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김 스테파니 씨께, 저는 제주도에 사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제 딸 수아는 2년 동안 심각한 아토피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더 강한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당신의 책을 읽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당신의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수아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드림. 이런 편지들은 스테파니에게 늘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아이사야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스테파니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대안적 치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는 현대의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스테파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개인화된 접근법과 대안적 치료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캠페인은 천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피부질환 환자들을 위한 대안적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일부 의사들은 스테파니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했다. 아이사야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엄마,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스테파니는 아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정말 그러고 싶니? 학교는 어떡하지? 주말이나 방학 때만 일할게요. 나중에는 의대에 가서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스테파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이사야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열정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새삼 느꼈다. 아이사야는 주말마다 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산 과정을 배우고 때로는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어린 환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도 너처럼 아팠어. 아이사야는 한 어린 소년에게 말했다. 하지만 봐,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 너도 곧 나아질 거야. 스테파니는 종종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어려운 길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아이사야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의 꿈은 피부과 의사가 되어 어머니의 경험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입학식 날 스테파니와 정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봐, 여보. 정우가 스테파니에게 말했다. 아이사야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때로는 가장 큰 고통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나오는 것 같아. 스테파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사야는 의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특히 피부질환과 면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교수들은 그의 열정과 개인적인 경험이 결합된 특별한 관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아이사야 학생은 단순히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것은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자질입니다. 아이사야가 의대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논문은 기존의 많은 의학적 관점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지만 그가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 연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우리는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사야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일부 환자들에게는 스테로이드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의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의사들은 그의 주장을 비판했지만 많은 의사들이 그의 데이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치료 방식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아이사야가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시작했을 때 스테파니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이것은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쓴 일기야. 스테파니는 오래된 노트북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일기가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이사야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지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이사야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 스테파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도 포기할 수 없었어. 아이사야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피부과 과장이 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의학 치료와 대안적 접근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의 프로그램은 특히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였다. 스테파니는 이제 60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아들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부모 상담 세션을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부모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테파니와 아이사야는 특별한 환자를 만났다. 5살 된 소녀 민지는 아이사야가 어렸을 때와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였다. 그녀의 부모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어디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아이사야는 민지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 스테로이드 중단과 천연치료법을 결합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부모들에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었다. 제가 직접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이사야는 민지의 부모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민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테파니는 민지의 어머니와 따로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겪을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천연 크림의 사용법과 함께 정서적 지원도 제공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스테파니는 민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예상대로 치료 초기에 민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하지만 아이사야와 스테파니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 덕분에 민지의 부모는 계획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민지의 피부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민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김 의사 선생님과 스테파니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지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민지의 아버지는 말했다. 두 분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이사야는 민지의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했다. 그의 논문은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안적 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스테파니가 65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아이사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김스테파니 피부건강연구재단은 천연 성분을 활용한 피부질환 치료법 연구에 전념할 예정이었다.
엄마의 용기와 지혜가 이제 공식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사야는 재단 설립 증서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테파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사야,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테파니가 개발한 천연 성분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레몬그라스와 아연을 결합한 스테파니의 포뮬러는 특정 유형의 피부염증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전 세계 의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스테파니의 직관적 접근법이 과학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된 것이다. 스테파니가 7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담가로서 활동했고 특히 어려운 사례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다. 나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스테파니는 은퇴 파티에서 말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 새로운 임무입니다. 아이사야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의 연구와 치료법은 의학 교과서에도 포함되었다. 스테파니와 아이사야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갔다. 그들은 희망, 용기, 그리고 부모의 직관적 지혜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스테파니는 자신의 정원에 앉아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이사야가 아팠던 그 어두운 날들, 끝없이 보였던 욕실에서의 밤들, 그리고 마침내 빛을 찾았던 순간들을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선물로 바뀔 수 있다니. 그 순간 아이사야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성공한 의사이자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아버지였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세요, 엄마? 스테파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아팠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던 거지. 아이사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사랑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저만 구한 게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도 구하셨어요. 스테파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녀가 절망 속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 이제는 의학 교과서에 실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아이사야,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해. 스테파니는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줄은 몰랐어. 아이사야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스테파니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목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아기의 피부에 나타난 빨간 반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스테파니는 이제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빛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테파니와 아이사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여정은 한 명의 작은 아이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당신의 직감을 신뢰할 것, 그리고 사랑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 것.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밤하늘의 높이 솟은 건물의 불빛이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 김지호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내일의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평온한 저녁을 깨뜨렸다. 김 선생님,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6주 임산부가 심한 복통으로 내원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호는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임산부였다. 박수진, 32세. 그녀의 차트를 확인한 지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즉시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해주세요.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수술을 진행했다.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수술실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기의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호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뭔가 이상했다. 신생아 남자아이의 배는 마치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의 복부에는 분명 이물질이 있었다. 즉시 소아외과에 연락해주세요. 이건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섭니다. 소아외과 전문의 이민우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아기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렇게 태어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민우가 아기의 복부를 열었을 때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기의 복부 안에는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였다. 미발달된 쌍둥이였다. 태아증, 피터스인 피토, 의학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었다. 이민우는 침착하게 수술을 마쳤고 다행히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병원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이 특별한 아기,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태아증이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이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은 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이민우 의사는 부부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네,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수정란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싸게 되는 경우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200건 미만의 사례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부부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기적이라는 뜻의 기훈으로 정했다. 준호야, 우리 기훈이가 이렇게 태어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 기훈이를 지키는 천사가 될 거야. 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기훈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병원 내부에서, 그 다음에는 의학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까지. 기적의 아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이 희귀한 의학적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잔인한 소문과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듣기로는 그런 아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아니,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은 준호와 수진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편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인 것은 대중뿐만이 아니었다. 국내의 의료 연구팀들이 접촉해왔고 심지어 몇몇 의문스러운 단체들도 그들에게 접근하려 시도했다. 저희는 당신의 아이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준호는 이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우리 아이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에도 그들 가족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언론의 관심,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계속되는 의료검진.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었다. 특히 수진에게는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내 탓인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기훈이가 이렇게 된 걸까? 준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기훈이는 6개월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옹알이를 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정기검진 결과 의사들은 기훈이의 체내에 아직도 미세한 이상 조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조직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큰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로 했고 같은 경험을 한다른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인터넷 검색 끝에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희귀 질환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준호와 수지는 중국에 사는 한 가족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딸 역시 태아증으로 태어났지만 현재 8살이 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딸은 학교에서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분명 잘 자랄 거예요. 이 메시지는 준호와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훈이가 1살이 되던 날 그들의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기자 박민석입니다. 기훈이의 근황에 대해 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언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기훈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부분의 태아증 생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잔존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날 밤 준호와 수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기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한 과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기훈이의 주치의인 이민우를 찾아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같지는 않아요. 기훈이의 경우 잔존 조직이 매우 미미하고 활성화된 징후가 없어 현재로서는 큰 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우는 부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이 물었다. 이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최근 기훈이의 혈액 검사에서 약간 특이한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기훈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추가 검사 결과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에서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었다. 의사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기훈이를 입원시켰다. 병원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수진에게 악몽 같은 경험이었다. 첫 출산 때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기훈이를 위해서. 이번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훈이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더니 그의 복부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이민우가 달려왔다. 이건 전에 본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의사들은 즉시 여러 검사를 시작했지만 그 빛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이론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빛이 사라진 후 기훈이의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잔존 조직의 활동도 더 이상 감지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체내에서 스스로를 치유한 것 같습니다. 이민우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의학계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고 논문과 연구 제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준호와 수진에게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훈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더 이상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 퇴원 후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시골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자연 속에서 멀리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우리 기훈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강원도의 작은 마을,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이곳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보금자리였다. 이웃들은 그들의 사연을 모르는 채 새로 이사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기훈이는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3살이 된 그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다. 특히 그는 자연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식물을 만지면 꽃이 더 활짝 피어났고 다친 작은 동물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곤 했다. 저것 좀 봐. 기훈이가 어제 만졌던 시든 꽃이 다시 피었어. 수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이 특별한 아이인 건 확실한가 봐. 그들은 이런 작은 기적들을 특별하게 여기면서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기훈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마을 축제날 기훈이는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목격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아이,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 아프면 그 집에 가보라던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리고 점차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준호와 수진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기훈이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기훈이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의 선택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졌고 기훈이는 그 무게를 어린 나이에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엄마, 내가 이상한 아이야. 어느 날 밤 기훈이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아니야, 기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지만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함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녀의 말은 기훈이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다. 기훈이가 5살이 되던 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독감이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급증했다.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가구에서 병자가 나왔고 특히 마을 보건소는 환자들로 넘쳐났다.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준호와 수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기훈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훈이에게 물었다.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니?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부모는 아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되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만 만나기로 제안했고 기훈이가 피곤해하면 즉시 중단했다. 또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전시품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돕는 것이며 그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훈이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기훈이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종종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때로는 그도 아파서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걱정이 커졌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보건소의 의사 한유진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기훈이의 능력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훈이가 가진 것이 실제로 치유 능력이라면 그것을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와 수지는 망설였다. 그들은 과거에도 연구를 빌미로 한 접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기훈이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진심 어린 접근 방식과 마을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은 조심스럽게 협력하기로 했다. 단, 기훈이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는 여기 마을에서만 이루어져야 해요. 한유진은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훈이가 사람들을 치유할 때 발생하는 생체 신호와 에너지 변화를 측정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잔존 조직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만질 때 그 조직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치유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죠. 이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기훈이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그 능력이 그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유진은 더 나아가 이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기훈이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한유진은 거의 매일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녀는 기훈이와도 친해졌고 그에게 의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왜 사람들은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기훈이가 물었다. 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방법이야. 아픔은 때로는 필요한 신호란다. 기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가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 질문은 한유진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깊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다치면 안 되겠지. 균형이 중요한 거야. 기훈이는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보건소는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의 손자가 고열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절망에 빠진 이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기훈이를 찾아왔다. 제발,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준호와 수지는 고민했다. 기훈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도운 후 지쳐 있었고 그들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고민하는 동안 기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저 도와주고 싶어요.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훈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한유진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그들이 이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방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의료진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다. 기훈이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순간 방 안이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1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한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훈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아졌다. 기훈아, 수진이 놀라서 아들을 안았다. 한유진이 즉시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에너지가 거의 소진된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기훈이는 병원에서 이틀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극도의 에너지 소진이라고 진단했지만 사실 그들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침대 옆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훈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유진도 매일 병원을 찾아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훈이의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이 또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기훈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그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가 그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한유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세 번째 날 아침, 기훈이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제가 도와준 아이는 괜찮아요. 였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기훈아. 그 아이는 내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됐어. 기훈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 안에 있는 누군가. 준호와 수지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훈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리고 저에게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한유진은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조직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식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기훈아,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니?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기훈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력에 경이로움을 표했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준호와 수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그의 능력 사용을 관리하기로 했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 마을에는 놀라운 소식이 퍼졌다. 독감으로 고통받던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훈이가 마지막으로 치유했던 이장의 손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었고 그 후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차례로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이 현상을 연쇄치유라고 명명했다. 그녀의 가설에 따르면 기훈이의 치유 에너지가 첫 번째 환자에게 전달된 후 그 환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화된 형태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기훈이의 능력이 일종의 선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기훈이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특별 취급받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평범한 아이로서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교육과 성장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기훈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기훈이는 처음으로 또래 집단과 어울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저 새로운 친구로 대했다. 이것은 기훈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아이가 아닌 그저 평범한 아이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느낌이 좋았다. 시간은 흘러 기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특히 과학과 미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창의적인 생각과 세심한 관찰력은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특별한 능력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기훈이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평소에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한 친구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피를 흘리는 친구를 본 기훈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무릎을 만졌다. 순간 그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친구의 상처는 눈앞에서 아물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기훈이가 마법을 부렸어. 아니야, 그건 초능력이야. 내가 봤어. 진짜로 상처가 사라졌다고. 이 소문은 곧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걱정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항의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기훈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준호와 수지는 학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네, 우리 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대우받길 원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로서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훈이의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기훈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기훈이의 능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훈이의 능력은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설명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기훈이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을 신기해하면서도 그를 슈퍼히어로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기훈이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했다. 제 능력은 좋은 일에만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저도 아파요. 이런 솔직한 대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고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를 평범한 친구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기훈이가 10살이 되던 해 한유진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기윤이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특별한 단백질과 에너지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몇몇 질병에 대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유진의 논문은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논문에는 기윤이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유진은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단지 희귀한 의학적 사례로만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연구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기윤이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억하는 일부 언론인들은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준호와 수지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기윤이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의 능력이 의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기윤이 자신도 이 결정에 참여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어요.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다. 한유진의 도움으로 그들은 기윤이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그의 특별한 능력과 그것이 의학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기적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고 기윤이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저도 제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때로는 무서웠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능력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윤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높아졌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기윤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그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그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기윤이는 평범한 10대로서의 삶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과학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의학과 생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나갔다.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요. 기윤이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는 한유진의 지도 아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기윤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와 마주했다. 내가 기윤이구나, 그 존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안에 있는 쌍둥이인가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나는 내 일부이자 동시에 별개의 존재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었어. 왜 당신은 내 안에 있게 된 거죠? 그건 우연이자 필연이야. 우리는 함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느끼는 그 치유의 힘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기윤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한. 기윤이는 이 꿈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는 이 경험을 부모님과 한유진에게 이야기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유진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기윤이의 체내에 있는 조직이 어떤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윤이의 경우는 모든 것이 특별하니까요. 이 발견은 기윤이와 그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체내에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기훈이는 이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 존재와 소통하며 치유의 힘을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훈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치료법의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유진은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훈아, 내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치료법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기훈이는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담과 위험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그의 체내에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 너는 결정해야 해, 기훈아.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힘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기훈이는 꿈에서 깨어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는 한유진과 함께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에너지와 그것이 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한유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기훈이의 능력은 면역 체계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연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몇 주 후 한유진은 기훈이의 세포에서 추출한 특수 단백질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실험실 테스트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보건당국은 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치료법의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기훈이의 세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존재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기훈이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 깊이 교감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어느 밤 기훈이는 명상을 통해 그 존재와 소통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존재의 답변은 놀라웠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치유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같은 능력을 깨울 수 있어. 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와 한유진은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치유 에너지를 촉매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 방법은 획기적이었다. 소량의 기훈이의 세포만으로도 대량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가 단순히 현재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한유진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치료제는 미라클 K라는 이름으로 긴급 승인되었고 생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장 심각한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었지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미라클 K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치료법을 21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칭하며 전 세계적인 배포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은 갑자기 의학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었고, 특히 한유진의 연구팀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미라클K의 성공으로 인해 기훈이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언론은 이 혁신적인 치료법의 배후에 있는 특별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신원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금씩 기훈이의 이야기가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던 중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미라클K의 특허와 생산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한유진의 연구팀과 기훈이 가족에게 접근했다. 우리는 이 치료법을 전 세계에 더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이 제안은 기훈이 가족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미라클K가 상업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치료법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기훈이는 이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강해졌다. 저는 이 치료법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길 원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미라클K의 특허는 비영리 국제기구에 기부되었고 이 기구는 치료법을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훈이 가족의 선택을 칭송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훈이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그들은 치유의 능력이 이윤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기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의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더 많은 치유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기훈이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미라클K의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대신 그들은 기훈이의 진정한 인격과 능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대에서 기훈이는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특히 면역학과 유전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의 독특한 관점은 종종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훈 학생은 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질병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보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방법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한 교수가 말했다. 대학 2학년 때 기훈이는 의과대학 내에 작은 연구그룹을 결성했다. 이 그룹은 미라클K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연구였다. 기훈이는 자신의 치유 능력이 면역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는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훈이와 그의 팀은 소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한편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밤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우리의 연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그 존재가 말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놀라울 거야. 기훈이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기훈이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구급대가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다. 기훈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고 특히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기훈이는 쓰러진 학생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 순간 그의 손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30초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 쓰러진 학생이 천천히 눈을 떴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학생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학생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셈이었다. 예상대로 이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라클 K의 소년, 캠퍼스에서 극적인 구조, 기적의 치유사, 그의 놀라운 능력을 공개하다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기훈이와 그의 가족은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기훈이는 이제 성인이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신문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저는 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제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 능력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기훈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신비로운 기적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함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한 젊은이로 받아들여졌다. 대학을 졸업한 후 기훈이는 한유진과 함께 통합치유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동시에 다른 희귀의학 사례들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미라클 K의 성공을 바탕으로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와의 관계였다. 연구 결과 이 공생체는 단순한 미발달 쌍둥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훈이의 신체와 완전히 통합되어 일종의 공동의식을 형성한 특별한 존재임이 밝혀졌다. 더 놀라운 것은 기훈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에너지가 수혜자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공생관계를 일시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유 능력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훈이의 공생체는 일종의 천연 나노봇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고 세포 수준에서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한유진이 학술 컨퍼런스에서 설명했다. 이 발견은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체 공생의 원리를 응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훈이는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치유자로서의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와 의학적 발견을 공유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의학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연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공생체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훈이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성공과 칭송 속에서도 기훈이는 여전히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종종 자신이 태어났던 병원을 방문하여 특별한 케이스로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여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훈이가 40세가 되던 해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치료법 중 하나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이 치료법은 기훈이의 공생체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전에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퇴행성 뇌질환에 혁명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수상 소식이 발표되던 날, 기훈이는 부모님과 한유진과 함께 스톡홀름의 호텔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김기훈 박사와 그의 연구팀에게 수여됩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생체공생치료법은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기훈이는 감격에 찬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훈이가 물었다. 준호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희망이었단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덧붙였다.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 그것이 내게 준 선물은 단순한 치유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었어. 그리고 그 눈으로 내가 만든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구나. 한유진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병원에서 내 복부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니.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기훈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가 해냈어. 아니,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저 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 존재가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할 거야.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기훈이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과 그것이 가져온 모든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고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로는 그 안에 가장 큰 선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연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기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노벨상 수상 이후 기훈이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글로벌 치유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의 연구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치유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특권층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니셔티브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받았고 수많은 유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전 세계 곳곳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최신 치료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기훈이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어디까지가 기운이고 어디부터가 공생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공생관계가 되었어. 공생체가 말했다.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각자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어냈어. 기훈이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와 공생체의 관계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이것은 그의 연구와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어느 날, 기훈이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명상을 하던 중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한계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있어. 기훈이가 한유진에게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면 그들도 나처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는 마인드바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의학계에서 일부 저항에 부딪혔지만 점차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특히 만성 질환자들과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기훈이의 70번째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도 존경받게 되었다. 김기훈 박사는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말했다. 기훈이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치유해왔지만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연의 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준비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공생체였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야 해, 기훈이가 공생체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 걱정하지 마, 공생체가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기훈이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저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그 작은 존재는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저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내면의 선물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기훈이는 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애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훈이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그의 사망 직후 그가 생전에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도 제한적이지만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기훈 효과라고 명명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기훈이의 공생체가 그의 죽음 직전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기훈 박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감동적인 추모사에서 말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치유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기훈이의 사후, 기훈 효과로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그의 사명을 이어갔다. 그들은 기훈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며 그의 철학과 치유 방법을 계속해서 전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기훈이가 어린 시절 구했던 이장의 손자였다. 이제 중년이 된 그는 기훈이의 연구소를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의 치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 김기훈 박사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지식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기훈이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그의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치유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이날 서로를 돕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은 행사는 점차 성장하여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기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연구는 의학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그의 철학은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김기훈의 가장 큰 유산은 치유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기훈이 탄생 200주년 기념식에서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기훈이와 그의 공생체는 여전히 함께하며 인류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며 우리 안에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인류 전체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의사들의 경악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공포는 사랑으로, 그리고 불확실함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모했다. 기훈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것들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배 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기훈이의 유명한 말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일 수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재능일 수도, 혹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정은 그것을 찾아내고, 받아들이고,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훈이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고, 그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는 결국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 것이다.